가운데 첫째 위험은 자아 발달의 초기 단계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체로 1세 반까지이며 이 시기는 두 번째 위험이 겹쳐지는 때이며 반면 세 번째 단계는 2세 반에서 3세 이전에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 전형적인 위험 상황의 마지막은 초자아가 형성되는 5세 내지는 6세 이후에야 나타난다. 이와 같은 모든 위험들은 일생을 통하여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지속되는데 신경증적 환자에게는 과도한 정도로 지속되며 각 위험의 상대적 중요성은 개인마다 다르다. 환자가 두려워하는 주된 위험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장면에서 실질적으로 분명히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제가 조금 리마인드 드리면 첫 번째 여기서 프로이드가 봤던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겪게 되는 위험 상황에 대한 danger situation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프로이드가. 그것을 찰스 브레네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위험 상황이 첫 번째 위험이 loss of the object, 대상의 상실이다. 이 대상의 상실인데 그 대상은 사랑하는 대상, loss of the loved object. 그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 첫 번째 위험 상황이래. 두 번째 위험 상황은 loss of love, 사랑의 상실. 사랑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loss of the object's love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자기에게 하는 사랑의 상실이에요. 사랑의 상실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랑도 여러 가지죠. 내가 하는 사랑, 상대방이 하는 사랑이 있는데 대상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상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캐스트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애들의 경우는 피너스의 상실, 여자애들 경우에도 some analogous genital injur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녀의 경우에도 유사한 생식기 손상, 그러니까 남자아이의 생식기 손상이나 여자아이의 유사한 생식기 손상을 캐스트레이션이라고 보고 이런 두려움을 캐스트레이션 앵사이티라는 용어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여기서는 길트, 죄의식이나 disapproval and punishment by the superego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초자아에 의한 죄의식, 불찬성 그리고 처벌의 위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찰스 브레너의 1982년도에 쓴 책인 The Mind in Conflict 이쪽에서는 조금 더 이걸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컬레머티스라는 용어를 써요. 컬레머티라는 말은 재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형적인 위험이랑 typical danger situation이라고 해서 위험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데 위험 상황이라는 말을 catastrophe, 우리가 보통 자연재해를 이야기할 때 catastrophe라고 쓰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의 경험 속에서 이런 재난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컬레머티라고 할 때 컬레머티는 하나는 실제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다. 그래서 feared or experienced as happened.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것으로 경험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대상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대상을 상실을 할 것 같은 어떤 전망이 생기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일어난 것에 대한 체험 이것까지 합쳐서 재난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인데 찰스 브레너가 보통 앵사이티라고 하는 것을 보통 얘기하는 불안과 우울 정서로 둘로 나눈 것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일어나 버린 상황도 있고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어떤 위험이죠. 그래서 여기서 컬레머티 어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것과 또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재난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프로이드가 얘기한 네 가지 이 재난 상황, 어떤 전형적인 위험 상황을 object loss, 심플하게 대상 상실, 또 하나는 loss of love, 사랑의 상실, 세 번째를 castration, 네 번째를 superego demands and prohibitions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자의 요구와 초자와의 금지, 이것이 위험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난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큰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이나 우울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죄의식이나 온갖 정서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초기 발달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재난적인 상황 혹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러한 경험들은 이러한 컬래머티라고 하는 이런 재난적인 상황으로부터 생겨난 어떤 정서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로부터 어떤 불안이나 우울을 설명할 때 다 이와 관련돼서 찰스 브레너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주 아까 제가 설명한 1982년에 쓴 책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정리한 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앵사이티를 아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플레서, 어떤 불쾌함과 동시에 ideas of danger, 위험에 대한 관념, 이것이 합쳐졌을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위험은 어떤 위험이냐면 ideas of impending calamity, 어떤 재난적인 위험이 지금 곧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관념이죠. 어떤 위험이 지금 곧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생각에 따라오는 어떤 불쾌함이에요. 이것을 불안이라고 한다. 앵사이티는 그러니까 현재 긴박하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재난적인 상황,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프레시브 에펙트라고 하는 우울한 정서라는 개념은 이게 불쾌함인데, 이 불쾌한 정서, 언플레서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이미 일어나 버린 어떤 내 삶 속에서 이미 발생한 어떤 재난, 그것으로부터 오는 불쾌함이라고 하는 게 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정서라는.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프로이드가 이게 캐스트레이션 앵사이티라고 얘기를 하고, 캐스트레이션 앵사이티를 찰스 브레너는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을 구별해서 보고 있어요. 남자애들 경우는 이게 앵사이티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의 생식기가 손상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생식기 어떤 피너스가 이미 상실된 상태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우울한 정서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에게 우울증이 많은 것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피너스를 이미 상실한 거라고 한다면 이게 디프레시브 에펙트라는 거예요. 앵사이티하고 다른. 남자아이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여자아이는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우울한 정서를 경험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원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프로이드가 설명했던 방식을 조금 더 벗어나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서는 작은 소녀의 경우 위험은 유사한 생식기 손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론보다는 1982년도에 나오는 이분의 발달된 견해에 의하면 아마 조금 더 우울적 정서를 이미 상실해 버린 것으로부터 오는 정서. 그래서 이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재난, 발생한 위험을 체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를 아까 말씀드린 슈퍼이고 디멘스 앤드 프로히비션, 그리고 초자의 요구들과 초자의 금지들, 이것이 재난적인 위험이다. 재난적인 재난이거나 아주 전형적인 아이들이 겪는 위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총괄하는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사이킥 컴플릭트라고 하거든요. 사이킥 컴플릭트, 정서적인 심리적인 갈등은 언제 오느냐 하면 역동 파생물, 역동 파생물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시, 뭔가 성적인 소망이나 공격적인 소망이 생겼을 때 그것의 만족 자체가, 뭔가를 내가 성적 소망이나 공격적인 소망을 충족하려고 할 때 함께 다가오는 불쾌한 정서라. 불쾌한 정서가 따라왔을 때 컴플렉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쾌한 정서라고 하는 게 이걸 찰스 브레너가 두 가지로 본다는 얘기를 했죠. 그 에펙트, 정서가 중요한데 아이들은 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욕동을 충족시키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욕동을 자기 원하는 대로 충족할 경우에 함께 따라올 위험 상황으로부터 오는 정서들이죠. 그래서 이때 오는 언플레서, 불쾌함, 불유쾌, 쾌불쾌라고 얘기해요. 플레서와 언플레서. 우리는 플레서, 쾌락을 추구하는데 불쾌가 따라온 언플레서가 이게 강렬할 경우에 내가 소망 충족을 하고 싶은 욕구, 소망 충족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을 때 내 욕동의 충족을 얻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와 함께 그 소망을 추구하는 데 따라서 오는 위험스러운 상황과 관련되는 강렬한 정서가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심각한 불안이나 우울한 정서가 함께 따라올 때 심리적인 갈등이 온다. 이런 점에서 컴플릭트 티어리,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라고 하는 게 이런 우울적 정서와 그리고 불안, 이 두 가지를 아주 정교하게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어떤 재난적인 상황과 아이들이 실제 경험했거나 일어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그런 어떤 재난과 관련돼서 느꼈던 정서들, 이 정서가 다시 건드려질 때 이때 심리적인 갈등이 생겨난다. 그래서 심리적인 갈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프랙티컬한 이론을 이분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해서 한 50년간 저술 활동을 하시면서 이 개념들을 발달시켜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달시키는데 우리가 제가 아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게 이분의 저서 중에 이분의 저서가 가장 중요한 게 4권, 5권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1955년에 쓴 책일 거예요. 이게 On Elementary Text of Psychoanalysis. 그 책을 우리가 이번 여름에 공부하고 있는 건 앞으로 찰스 브레너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우리 1964년도에 제이콥 에로 브라운 분하고
함께 공저로 쓴 책이 Psychoanalytic Concepts and Structural Theory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정신분석적인 개념과 그리고 구조이론, 여기서 구조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요. 프로이드의 토포그래픽 티어리하고 그리고 스트럭처럴 티어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세컨더리 프로세스, 프라이머리 앤드 세컨더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이론을 발달시켜요. 그래서 이 1964년 저술에서 프로이드는 1차 구조이론이라고 할 수 이런 어떤 지정학적 이론, 토포그래픽 티어리를 프로이드가 버리고 구조이론, 스트럭처럴 티어리를 새로 구조이론을 발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상가들이 첫 번째 이론, 첫 번째 지정학적 이론의 틀에서 그 지정학적 이론의 틀에 의한 임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구조 이론에 따른 철저한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임상 기법이 새롭게 발달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의 구조 이론을 철저하게 후학들이 더 정교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론을 이때 이분이 주장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학기에 공부할 책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1976년에 쓴 책인데 이게 이 책이 다음 첫 시간에 가을 학기에 할게 Psychoanalytic Technique and Psychic Conflict. 여기서 심리적인 갈등과 관련돼서 정신분석적 기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갈등이나 우울이나 불안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임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우리의 내담자를 도울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기법의 얘기이죠. 다행히 이 책에 번역서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좀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들 다 지금 이 책 구하셨죠? 오케이. 이게 정신분석 기법과 정신적 갈등이라는 책이에요. 이분 글은 굉장히 명료해요. 어렵지 않아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이번에는 영어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야 영어에 의한 정신분석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사이킥 컨플릭트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심리적인 갈등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와, 그리고 분석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게 첫 번째 챕터에서 다뤄요. 두 번째는 conjecture and interpretation이라는 얘기도 해요. 많은 경우에 해석이라는 것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정신분석가는 모두가 해석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해석만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컨젝처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가는 끊임없이 해석을 한다. 그 해석은 컨젝처라는 얘기예요. 컨젝처는 우리 분석가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안 하거나 해석상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통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해석은 우리가 다음 학기에 공부할 이 보더라인 환자들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이 해석이 그 해석을 쉽게 받아갈 수 없는, 사이카틱하거나 보더라인 환자들은 해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고가 강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해석 자체가 오히려 치료 파괴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울 때 그럼 우리는 해석을 안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거의 오해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은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담자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우리의 해석, 그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썸션이죠. 어떤 면 하나의 가설이죠. 하이파서스를 가지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라는 것은 이게
모두가 다 하나의 하이파서스예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설들을 언어로 표현해서 내담자에게 주어서 내담자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해석이 이 해석을 나눌 수 있는 내담자는 보통 신경질적인 내담자들이에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보더라인 환자도 이고 상태가 괜찮거나 치료가 상당히 진전됐을 때는 어떤 해석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심한 보더라인 환자들은 해석적인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때는 해석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우선 정서적인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과의 관계가 설정된 이후에 이분의 이고 스트렝스가 생겨난 이후에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컨젝처는 계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 정신분석가는 분석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분석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내가 안다고 그래서 이걸 다 전달하는 것이 이 전달하겠다고 하면 이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건데 인터프리테이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과 받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받을 수 없는 분에서 우리는 해석적인 작업을 계속하는데 이걸 컨젝처라고 한다. 이런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찰스 브레너의 아주 강점으로 보는데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챕터에 디펜스 어널리시스라고 이게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디펜스 어널리시스죠. 과거에는 이그 사이칼리지 쪽에서는 무의식을 꿈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의식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정신분석이 발달하면서 내담자들이 일으키는 방어 때문에 이 디펜스 때문에 저항 때문에 이 리시스턴스 그러니까 임상에서 드러나는 디펜스를 우리가 보통 리시스턴스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정서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방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어가 방어가 충분히 분석되지 않고는 무의식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 바로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방어 분석 중심으로 내담자를 돌본다고 하는 게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고 사이칼리스트적인 접근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슈퍼이고 어널리시스라는 게 그 다음 챕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분의 굉장히 다양한 슈퍼이고 분석이라고 하는 보통 효과에서 다루지 않는 얘기예요. 슈퍼이고 어널리시스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서, 에펙트하고 사이키 컴플리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챕터에서는 트랜스퍼런스, 전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정신분석적인 치료는 트랜스퍼런스를 전제로 한다. 트랜스퍼런스와 리시스턴스에 의한 치료다. 그래서 아까 디펜스 어널리시스 먼저 했죠. 디펜스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의 치료 세팅에서 일어나는 디펜스를 저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이와 그리고 저항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전이를 하나의 챕터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Analysis of Dreams, Symptoms, Fantasies and Similar Phenomena. 그래서 여기서는 좀 범위를 넓혀서 6장에서 꿈 증상, 환상 및 유사 현상의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7번째 챕터에서는 분석의 목표 그리고 사례 선택 그리고 실제적인 준비 그리고 그 밖의 주제들 이런 타이틀로 7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Goals of Analysis, Case Selection, Practical Arrangements and Other Topics. 그래서 치료의 목표와 그리고 구체적인 임상의 준비, 어떤 케이스들을 실제로는 케이스를 어떻게 선별하고 그 선별된 케이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내담자를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지금 1976년에 쓴 이 책은 여러분들이 우선 임상가로서는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디펜스 어널리시스나 아까 얘기한 슈퍼이고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지금 이분은 아주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 책은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짧은 내용으로 다른 굉장히 방대하게 어떤 이론을 다루는 부분보다는 명료하게 간단하게 쓰는 이런 글들을 써요. 그리고 친절하게 챕터가 끝나면 이 챕터에서 공부한 것의 요약까지 나와요. 그래서 마치 쪽집게 강사가 어디 입시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자기가 한 얘기를 다시 요약해주는 이런 친절함을 베풀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학기에 재미있게 여러분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책들이 어떠면은 The Mind in Conflict라는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게 1982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그러니까 이분 이론은 계속해서 발달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에 있는 인사이트가 계속 발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계속 발달해 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학기 것을 공부하면서도 이 책을 여러분이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분이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저서 책가 Psychoanalysis and Mind and Meaning이라는 이런 이 책인데, 이 책이 2006년에 출간이 됐어요. 2006년,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게 2008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번 1913년에 태어나서 94세를 사신 분인데, 그 92세 때 이 책을 냈다는 얘기예요. 이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건데, 이 책이 짧지만 5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평생 50년 동안 저술한 내용을 요약해요. 이분은 장황하게 늘어놓는 게 아니고 석싱트하게 간결하게 표현해내는 쪽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명료하게 자기 이해하면서 드러내는 이 작업을 이분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했었다고 하는, 어떤 면에 정신분석학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자아심리학자로서의 최고봉이면서 또 하나 이분 나름대로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 이게 자아심리학의 가장 핵심인데 이걸 버리고 모던 컴플리트 티어리라는 새로운 학파를 창시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만큼 어떤 기여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던 컴플리트 티어리를 한국에서 제가 계속해서 ICP 초기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임상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해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 임상에서 프랙티컬리 야전에서 쓸 수 있는 이론인가 하는 거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심리 내적인 것을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이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우리가 그건 공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이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갈등 구조, 이 사람이 아주 숨겨진 강렬한 어떤 역동 추구가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그 역동 추구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나 감당할 수 없는 우울한 정서, 이런 것들 속에서 이분이 신음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ICC에서 지금 반복 강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 ICP에서도 제가 독립적인 강의도 하기도 하고 다른 강의를 할 때 꼭 찰스 브레나의 논문들을 끼워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의 견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찰스 브레나는 어떤 이고 사이칼라이스트로서 한계는 뭐냐면 뉴라티브 환자 중심의 이론이라는 걸 버릴 수 없다. 이런 좋은 어떤 이론인데 심리치료 대상을 넓히는 작업은 이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한 것은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의 스파틴스 쪽에서 그 작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스파틴스의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들이 실제 그 과목이거나 아니거나 계속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이 설명해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뉴라틱 환자나 전반적인 이론으로는 이 모던 컴플리트 티어리의 찰스 브레너의 견해를 또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임상적으로 야전적인, 그리고 실제 임상을 하는데 가이던스를 주는 아주 아주 정신분석학계 거장들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의 특징은, 이분은 94세를 살았고 스파트니스는 99세 내지는 100세를 사신 분이라. 그런데 이분들이 삶이 노후의 삶이 쇠락한 삶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분들의 브레인 파워가 커져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임프레시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호라이즌 자체를 여러분들 지평을 넓혀야 된다는, 이분들이 90세까지 이렇게 저술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은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한 스텝 한 스텝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장 생산적인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옆으로 많이 샜죠? 지금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가죠. 돌아가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말씀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저는 이제 찰스 브레너라는 이분도 알게 되고, 또 스파트니츠의 그 분야, 이 분야 이런 것들이 되게 보완적이라는 거 이해하게 됐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큰버그의 역할은 여기에서 저는 이 두 사람만 해도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커버할 것 같거든요. 신경증과, 예, 근데 큰버그도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개념으로? 그 캄버그의 입장은 어떠면 그분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연구의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심리학을 통합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파트니스를 보면, 스파트니스도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이나 이런 이론들, 스파트니스는 굉장히 오픈 시스템이에요. 내가 체험한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내가 내 스스로 개발하지 않은 다른 것들, 이건 본인의 이론을 스파트니스는 겸손하게 Theory of Technique이라고 얘기해요. 기법에 대한 이론이다. 그 자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메타사이칼로지라고 할까요? 초심리학적인 것은 따로 이분이 이론화하지 않았어요. 그 초심리학적인 것은 나 이외에도 아주 저명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중요한 공헌들을 여러분들이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모던 사이코널리스,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다른 이론들을 다 공부를 하는 것을 전제로 모던 사이코널리스를 또 가르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이게 오픈 시스템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라는 부분도 배척하는 게 아니고,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이고 스트렝스가 생기면 바로 해석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고 사이칼리스트를 여러분이 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리 내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관계 이론도 충분히 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랙티컬한 어떤 임상 이론으로서는 보통 해석 이외에는 치료 기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 다양한 치료 기법들을 설명하고 있죠. 조이닝이나 미러잉을 아주 정교하게, 특히 이고 디스타니감, 조이닝이나 미러잉, 이런 기법은 다른 데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에요. 코웃의 어떤 자기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공감 중심인데, 어쩌면 이 공격성을 다루는 이론 측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내담자를 보는데 이 현대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이런 환자를 정신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스파티니스가 어떤 지금 보더라인 환자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컴버그의 내가 스파티니스라고 하는 컴버그를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컴버그가 어쩌면 해석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이분은 병원 세팅에서 환자를 보기 때문에 병원 세팅이라면 컴버그 등의 입장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론으로서는 병원 세팅이 아닌 상황에서는 스파티니스의 이론을 따라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상보적인 이론이다고 저는 그렇게 소화를 해요.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두 번째 과목으로 지금 컴버그를 공부하다가 너무 컴버그는 또 너무 뭐라고 할까 obsessive하게 대상관계 이론에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런 심리 내적인 대상관계 측면에서 접근해서 조금 어떨 때는 피곤해요. 꼭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인가. 그래서 보더라인 환자를 보는 또 다른 시각, 이게 지금 다음 학기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할 이 책이 Management of Countertransference with Borderline Patients라고 하는 책인데 글렌 게버드라는 분이 윌킨슨이라는 분하고 같이 쓴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이분 특히 주저자인 글렌 게버드 이분도 굉장히 많은 저술을 남긴 분이에요. 그래서 보더라인 환자에 대해서 일가견을 본인 나름대로 아주 훌륭한 어떤 이론 정립을 하신 분이고 임상적으로도 크게 기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컴버그를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컴버그가 끝나면 이번 책을 가지고 조금 다른 퍼스펙티브에서 보더라인 환자를 보는 또 기법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컴버그의 이론은 우리가 상당히 정치하게 공부를 해요. 이번 학기까지 하면 컴버그가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컴버그의 입장, 특히 대상관계 이론과 이고 사이칼리스를 접합시키고 있는 그 노력들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그렇지만 또 다른 어떤 어프로치는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인 환자들을 또 이렇게 열심히 치료해온 그리고 이론화한 게버드 책으로 이어서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학기 가을 학기에서는 어떤 가장 정통적인 이론과 그리고 보더라인이나 자객적인 사람들 이 두 가지 이론을 함께 공부해 나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융 공부를 한 1년 남짓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은 여러분들이 좀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지만 정신분석을 너무 정신분석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영역 내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저는 불만이에요. 좀 더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신분석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정신분석을 심적인 것만 해결하는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영성적인 부분까지 결국은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성적인 것까지 통합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작업을 여러 측면에서 지금 파운데이션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이걸 나 혼자 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 분야에서 이런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조금 통합해야 되는 작업들을 각각 다른 분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들이 어울려서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길들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됐나요? 네. 예, 좋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 조금 더 공부해 볼까요? 네. 네. 저 김동원 선생님 다음 학기에도 같이 저희랑 공부해요. 그래. 김동완 네. 선생님이 조금 더 참여하시면 모든 사람의 도움이 힘이 되죠?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강 일요일 목사님하고 날, 예, 2교시에 참석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는 아직
수요일 날 일찍 일정이 있어서 2교시만 참석을 할, 예, 그렇게밖에 시간이 안 돼서 그 이후에는 좀 더 제가 더 참석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무리가 되시면 안 되는데 우선순위를 바꿔서 일정을 좀 바꾸면 어때요? 네, 한번, 네, 왜냐하면 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찰스 네. 브레나의 진수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예, 좀 같이 참여하다가 조금 빠지면 그게 좀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다른 부분보다 우선 원론부터 지금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네. 중요한 부분에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최대한 한번 조정해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 교수님이 지금 강권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 굉장히, 저희 강 목사님하고 윤수 선생님하고도 오래 했었잖아요. 근데 김동환 선생님도 이게 저희 원래 하는 분들도 다 너무 좋으시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시고 다 이렇게 경험 나눠주시면은 굉장히 수업이 재밌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한전 선생님 욕심은 뭐냐면 수요일 그렇게 어려우시다고 그러니까 월요일 시간으로 오시라는 얘기예요. 예,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 화요일 오전에, 지금 한국에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럼 화요일 오전에 계속 하고 있는데, 화요일 오전에 하는 팀들도 되게 좋거든요. 저 하는 올해 목사님도 있고 또 목사님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경험 나누는 병원에 있는 치료사도 게 있고 하니까. 재밌어요. 예. 월요일이면 월요일 날 몇 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화요일 여기 오전 시간이니까, 화요일 화요일- 오전 9시. 예, 9시나 9시부터인가요, 9시. 이번에는? 9시. 예, 9시부터 한 12시까지 그 두 과목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두 그래서 과목인데 그 중에 한 과목만 시간이 안 한 되면 과목이라도 한 하면 과목을 화요일 날 들으시고 두 번째 과목은 수요일 날 듣고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괜찮아요. 네, 예. 네, 아무튼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이 아마 김도환 선생님하고 꼭 공부하고 싶은 지금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김도환 선생님은 어떤 명상 쪽에 공부를 하셨고 우리 한 선생님은 미디어 하시지만 또 명상 쪽에 계속 수련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전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아주 초짜인데도 많이 있고, 명상하는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어설프게 하지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미디어 쪽도 굉장히 현대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그런 쪽이랑 맥이 닿아 있어가지고, 오히려 양 끝에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김동완 선생님한테도 배울 게 많고, 얘기 같이 저희끼리 또 그냥 사는 얘기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거기에다 그쪽에 들어가시면 또 목사님도 있고 하니까 재밌어요. 네, 목사님들도 다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네. 예,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83쪽의 제일 마지막 단락인데요. 프로이드는 불안이 정신장애의 주요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주장은 오늘날 대부분의 정신분석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이 주장이 항상 그렇게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킬 수 있다. 억압 증상 그리고 증상이 출판되기 전에는 이론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신경증에 대한 정신분석적인 생각에 있어서 주된 강조는 리비도의 변천에 있었으며 특히 리비도의 고착에 있었다. 앞서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불안은 리비도의 부적당한 방출의 결과로 리비도가 전환된 결과라고 생각되어졌다. 따라서 이론에 대한 논의에서 주된 관심의 초점은 리비도였으며 임상가의 주된 관심은 고착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며 또한 적절한 리비도의 방출을 일반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당연하다. 이러한 지적은 고착을 제거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덜 중요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임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원본능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자아와 원본능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신분석학적 문헌들이 정신장애에서 불안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자아로 하여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본능적인 소망이나 충동들을 제지하거나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불안의 역할이 정상적인 발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라는 것을 사실을 자칫 간과하기 쉽다. 이와 같은 불안의 기능은 그 자체로 결코 병적인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는 정신생활과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를 들면 불안이 없이는 넓은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교육이든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원본능을 충족시키려는 시도에 따라 개인이 불안에 의해 압도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개인은 그의 원본능에서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각 충동의 처분대로 따르게 될 것이며 각 충동을 차례로 또는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는 원본능 중심으로 그래서 원본능층의 리비도가 고착돼 있다. 그래서 리비도가 방출되지 못한 고착이라기보다는 어떤 고착을 중시하고 또 리비도가 방출되지 않고 있는 리비도를 어떻게 방출할 것인가 하는 쪽 이게 이론이었다고 한다면 자아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이 리비도 측면만 보는 게 어떤 원본능만 보는 게 아니고 자아 측면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자아에 비중을 두어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이죠. 그리고 원본능과 함께 자아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아의 불안이라는 얘기들이 과거에는 불안을 달리 이해한 거죠. 첫 번째는 리비도가 방출되지 못해서 불안이 생겼다고 봤는데 이 두 번째 이론에서는 불안은 신호 불안이다. 그게 자아의 기능이다. 라고 이게 보기 시작하고 이 전환이 생겨났죠. 이 불안 자체는 원본능의 이슈보다는 자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할 때 이 불안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병인론적으로 불안을 볼 수도 있지만 이 불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은 그게 병리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불안은 우리가 인간이 성장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불안이 과다한 불안, 그리고 컨테인할 수 없을 만큼 불안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 불안을 컨테인할 힘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안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적인 단계에서 문화적인 문명화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임펄스를 컨트롤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임펄스가 있을 때 함께 임펄스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불안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내가 이런 욕동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동에 따라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함께 오면서 이 불안해지니까 여기서 타협정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사회에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기의 욕동을 충족시켜야죠. 그래서 모든 교육 활동은 불안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회에 적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원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원시 상태는 뭐예요? 동물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물로 살도록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이 불안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정말 사람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러니까 병리적인 측면만 봐가지고 그것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인사이트가 지금 원론에 나오죠. 이 참 놀라워요. 이분 지금 여기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발달한 게 모던 컴플리트 디어리라는 얘기죠. 결국 50년 동안 연구해낸 게 이 통찰이 점점 더 명료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되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실존은 갈등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고 불안도 우울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불안을 느낀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러니까 방종한 삶을 살도록 할 것이고 우울함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도 후회스러운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성찰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의 경험을 진지하게 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죠. 우울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실에 대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애도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고마워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문명화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자질이 이런 불안이나 우울이나 갈등을 받아들이는 속에서 생겨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가장 건강한 삶이 무엇인가. 병리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은 왜 이런 병리적인 상황인가를 이해하고 병인론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의 근원, 신경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나의 치료 기법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은 하나의 질문이라는 얘기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은 이론을 가지고 건강한 삶과 건강한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지금 심리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을 도와서 이분이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본 이론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을 정신병리학으로만 이해하면 큰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라이프 코칭이라는 개념을 정신분석과 접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너무 정신병리 쪽으로 계속 파고들면 오히려 이분을 점점 더 퇴행된 상태로 그냥 머무르게 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니면 엄격하게 사회 규범을 강화시켜서 정말 더 obsessive하고 완벽주의자로 만들어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상담자가 삶의 원리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아주 크리티컬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상기법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기법의 부분과 또 하나는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 이해에 대한 어떤 이론들을 계속 함께 여러분들 공부하도록 하는 이유가 기법만 가지면 큰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법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참 이 놀라운 게 1950년대에 쓴 책에서 이미 이분이 향후 50년 동안 발달시킨 이론의 씨앗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놀라운 경험이에요. 아주 병리적인 불안과 구별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진 불안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구별되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서 떨어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한테서 떨어져가지고 제가 스스로 살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최초의,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얘기한 최초의 불안이죠. 세퍼레이션으로부터. 예, 근데 여전히 저는 그런 거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거를 또 자체적으로 가지고 매일매일 그거를 또 받아들이면서 또 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저 자체로의 그냥 저 자체로의 존재 있잖아요. 저 자체로 가진 마음. 그렇죠.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 같은.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불안은 이런 불안이나 우울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우리가 아주 초기에 경험하지만 이러한 정서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증폭돼서 더 어떤 전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들은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불안들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이 불안을 다 내가 해소시켜서 없앤다. 이런 컴플릭은 없애버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컴플릭 티어리의 이론이에요. 우리가 분석을 잘하면
우리의 불안이 없어지거나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 없는 도인의 상태로 갈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불안과 우울이 있는데 이것을 컨테인하고 이걸 성찰하고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키워야지. 이 불안이나 갈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어쩌면 이게 말하자면 불가에서 중생의 삶이에요.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 자체가 불생불사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 자체, 이 현실의 삶을 떠나서 불생불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갈등과 우울과 불안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 병리적인 계속 걔를 생각이 나서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 병리적으로 불안해를 하는 걔의 몸은 나랑 다르지 않은 불안인데 다른 그 감각적인 걸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예. 그걸 그래 컨테이너할 힘이 없으니까 예. 방어 그것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숨어 다니는 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불안이나 우울로 받아들여서 심리적으로 처리할 능력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끊임없이 에너지가 방어 쪽으로 가고 있다. 계속해서 어보이던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누구나가 이런 갈등과 불안과 우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갈등과 불안, 우울을 잘 소화해내서 그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이 중에서는 뛰어나게 영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현실, 나한테 갈등이 있다, 혹은 내 마음에 불안이나 우울이 있다, 혹은 죄의식이 있다, 이걸 견뎌내지 못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없어지도록 그걸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이거 자체가 힘들게 이분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갈등 이론에서는 디펜스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불안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감내하는 쪽으로 지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타협형성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가졌던 최초의 이론이 컴프로마이스 포지션이 타협형성인데 타협형성의 개념을 아주 잘 활용을 해요. 디펜스가 필요한데 디펜스를 여러분이 밀림을 가고 있는데 방어 병장기를 다 내려놓고 가라는 얘기인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선을 넘어섰을 때 방어를 하게 되겠죠. 결국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나 우울이 있으면 그걸 방어하고.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우리는 이고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모든 게 불안하고 우울하죠. 자기가 어떤 대상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어떤 대상 상실의 위험, 내가 엄마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릴 위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겨버릴 것 같은 앵사이티.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를 보호하는 대상에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거기서 야단맞고 처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근데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에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강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인이 됐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보호하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묘한 게 과거에 있었던 이 정서가 내 안에 계속 남아 있어서 내가 성인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어린애 때 느꼈던 정서에 압도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게 뉴라틱한 환자죠. 현재로서는 이걸 자기가 감당한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정서, 어린 시절에 느꼈던 정서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버리면 꼼짝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압도돼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게 이분들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불안이나 우울을 견뎌내는 힘을 있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그 정서가 다시 올라오고 야 내가 어려서 내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정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또 내가 이걸 느낀다고 이걸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셀프 리플렉션이 가능한 사람들 자기에 대한 인사이트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얘기. 이 정서가 없는 게 이 정서가 있을 때 이 정서는 이게 내 안에 일어나고 이런 내 마음이 어려서 내가 참 힘들었을 때 느꼈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게 종이오락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 그래 이게 허상인 것을 어린 시절에 느꼈던 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이러한 통찰과 함께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이 불안이나 우울이 있을 때 이게 진정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어떤 셀프 이스팀이 있고 지금까지 그 경험들이 있으면 이 불안해지더라도 우리 불안을 감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컨테이너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이게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키워주는 방법은 임상에서 본다면 우리가 내담자들이 왔을 때 우리에게 온갖 힘든 정서를 우리에게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투자의 동의실을 통해서 본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불안, 우울 이런 것들 우리한테 전가해버리죠. 그럼 이때 우리가 역전이를 느끼는데 이 역전이를 감당해서 이걸 내담자가 볼 때는 자기는 도저히 감당해서 그냥 나한테 넘겨주는 무의식 중에 내가 그 고통스러운 것을 참아내면서도 이분을 공격하지 않고 받은 것을 그대로 바로 되돌려주지 않고 소화하면서 의연하게 이분을 버리지 않고 돕는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분들은 결국 이 상담자의 이러한 모습을 동일시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성장해서 불안을 못 벗어나요. 근데 엄마가 의젓한 엄마가 곁에서 자란 아이들은 엄마가 의젓했던 것처럼 아이들도 그 불안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 자체를 다 없애겠다고 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을 다 사라지게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통을 할 때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성을 다 없애고 도를 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진 오욕 실정을 다 없애고 나서 득도를 한들 그 득도는 무엇일까 하는 걸 우리가 질문할.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오욕 실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들을 가져야 이게 바른 영성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면은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게 중생의 삶 속에서 부처의 길이 있다는 얘기죠.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지 않다고 보는 이 견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온전하게 중생의 길을 거부하는 쪽에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오욕 실정을 다 버리고 나서 부처가 된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정서 속에서 참으로 이걸 초월하는 중생의 마음이 통찰이 생기면 곧 부처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좋겠다. 전 그쪽은 깨치지 못해서 모르는 부분이지만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지 않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상하시는 두 분이 저를 좀 도와서 저도 좀 이 경지에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갈 줄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하이 레벨이 아니고 얼마 전에 이거 아주 약간 관련이 조금 적은 얘기긴 한데 제가 가끔가다 몇 달에 한 번씩 빈혈이 와요.
근데 이런 치료하는 선생님 좋은 분 만나가지고 이걸 치료하는데 그 전에 그게 다 그렇진 않은데 제가 굉장히 우울해지는 그 주기가 빈혈이 확 올 때랑 굉장히 겹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유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수치가 확 떨어질 때 잘 그거를 이렇게 관찰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굉장히 몸이 굉장히 차가워. 빈혈은 이게 순환을 막으니까 발이 굉장히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몸이 차가워지는 동시에 그 불안 수치나 우울 수치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것을 저도 이 스스로 이렇게 잘 이렇게 관찰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별로 괴롭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좀 개선하려고 해야지. 내가 이게 다른 데서 오는 그게 아니라 이 몸과의 그거에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려고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다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통찰하는 순간은 방법이 나오잖아요. 네, 그 지점은 그렇게 된 거죠. 예,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은 내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또 다른 종류의 불안이 저한테는 있을지라도, 이런 거는 이렇게 내가 조금 다루면은 좋겠다, 앞으로. 그래서 라는 생각. 그런 불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전장치예요. 예, 이게 세이프티 메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에게 불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약간 고장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바로 불안이나 예. 우울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어떤 분은 이분 그러니까 도인이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불안, 우울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항상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서 나는 아무 불안도 걱정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위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영적 불안과 영적 우울이 보통 영성생활에서 영적 불안과 우울이 교대로 일어나는 게 마치 우리 우울증처럼 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영적으로 깊이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영적 위안 기간보다 영적 고독의 기간을 바르게 살아낼 힘이 있어야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영적 고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영적 위안이라고 하는 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나는 영적 위안이 계속 영적 위안, 하느님은 항상 나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고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에 지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이 하나도 그러니까 전혀 우울함을 못 느낀다고 하는 거 아주 심각한 방어 기법. 이게 매닉 디펜스잖아요. 이게 증상을 알코올릭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죠. 취해 있으면서 이게 깨면은 확 뭐 다른 감정이 몰려들잖아요. 그래 깨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어는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자기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의 실존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생기는 병이라는 얘기죠. 14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신호 불안에 대한 또 다른 요점은 이 불안이 충격적인 상황에 동반되는 불안에 비해 그 강도가 훨씬 약하며 또한 당연히 약하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발달 과정에서 자아가 배우는 이런 신호는 만약 신호가 주어지지 않고 충격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생겨지는 불안에 비해서 그 불쾌감의 강도가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이다. 신호 불안은 약화된 불안이다. 이제 새로운 불안이 일어나 두 번째 부분을 요약해보자. 자아는 발달 과정에서 불안 상황이 생겨날 때 불안을 일으키는 능력을 획득하며 나중에는 위험의 예견 상황에서도 불안을 일으킨다. 이 쾌락 원칙의 작용에 따라 이 신호 불안은 자아로 하여금 위험 상황에 있는 원본능 충동을 저지하거나 억제하도록 해준다. 3. 초기 아동기와 후기 아동기에 있어서 특징적인 위험 상황의 연속 또는 단계가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일생 동안 무의식적으로 계속된다. 4. 신호불안은 약화된 불안이며 정상적인 발달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며 이는 정신신경증의 특징인 불안 형태이다.